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2025년 지금 숙박업은 더 이상 호텔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직장인도, 프리랜서도, 심지어 대학생도 본인의 명의의 집 하나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죠. 누군가는 월세로, 누군가는 전세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인테리어만으로 한두 달 만에 숙소를 오픈을 해서 2, 300만 원씩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도 에어비앤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게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사업자는 꼭 내야 되나요? 공유 숙박, 관광 숙박, 뭐가 다른 거죠? 남의 집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영상 댓글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그런 막막함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에어비앤비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만 모아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게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답변은 창업 흐름에 맞춰서 순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에어비앤비 하려면 사업자를 꼭 내야 되나요? 네, 꼭 내야 됩니다. 숙박업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의 종류는 다양한데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은 편하게 모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민박업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건축물 대장에 한옥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관광 숙박업은 일반 우리가 아는 호텔, 관광호텔이 여기 포함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민박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접근을 한다. 지금 허가도 어렵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인데 아직까지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외도민은 허가가 무조건 나야 됩니다. 이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임장을 가서 임장을 다녀보고 주택을 구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매물 그리고 세대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을 구했다 치고 이제 이 집을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 세팅을 하면은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죠. 저 세팅 다 했습니다 하면은 구청에서 보통 1, 2주 안에 실사를 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안에 허가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허가증을 가지고 이 허가증이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이제 세금 신고도 하고 하는 건데 이 허가증이 있어야지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래 작년 10월 전까지는 요 허가증이 없어도 에어비앤비를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플랫폼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허가증이 없으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는 전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공유 숙박업과 일반 숙박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외도민은 공유 숙박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본인 거주 공간을 함께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곳에 쓰고 있고 나머지 공간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 요건이 필요하고 호스트가 숙소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실성이랑 다소 거리가 있어요. 보통 거실과 화장실이 한 개이죠.
근데 일면식도 없는 호스트와 한 공간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호스트가 바로 앞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다. 근데 이 전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실거주 요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전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1인당 1개의 숙소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예산은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또 많이 주시죠. 왜냐면은 당장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거니까요. 인테리어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는 도배, 그리고 장판, 화장실, 그리고 집기. 요 집기에는 많죠. 뭐 에어컨도 있고 가구도 있고 간단한 뭐 컵이나 뭐 주방 용품들, 이런 집기류만 해도 한 8, 90가지가 됩니다. 세팅하려면 굉장히 개수가 많죠. 이 전체를 다 하려면 저는 1,0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집을 구했는데 도배도 돼 있고 장판도 돼 있고 화장실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집기류만 한 4, 500만 원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가 8, 90까지나 돼요. 그래서 이 이불만 구매를 해도요, 이불이 원활하게 쓰려면 2-3세트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불만 사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요. 2-3세트씩 사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구류까지 하면은 4-5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뭐 2-3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숙소의 퀄리티가 낮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숙박료에 대한 대가죠. 이 대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퀄리티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은 청소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에어비앤비를 일단 오픈을 하면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청소, 그리고 세팅입니다. 세팅. 매일 청소하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호텔처럼 매일매일 청소하지는 않고 이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1회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을 할까요? 일주일에 평균 2회 정도 청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3에서 한 4박 정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2주씩 장박하시는 분들, 혹은 한 달씩 장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청소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죠. 한 개의 숙소만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보통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 준비 시간을 길게 잡고 밤에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팅에서, 에어비앤비 내 세팅에서 나는 청소 시간을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끝나고 나서 밤에 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평일에는 맡기고 주말에는 직접 청소를 하러 가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청소 보통 몇 시간 정도 할까요? 청소는 보통 빠르면 2시간, 좀 더 걸리면 3시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은 예약은 어디서 왔냐? 에어비앤비 말고 다른 플랫폼 써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라고 하니까 마치 에어비앤비 자체가 무슨 사업자라고 생각을, 개념을 그렇게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상이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숙박 플랫폼을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1위가 에어비앤비고요. 2위가 익스페디아, 3위가 부킹닷컴, 4위가 아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숙박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약 숙박을 받는 달력이 있죠. 이 달력을 서로 동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100%딱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동기화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활용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저는 그래도 에어비앤비를 주력으로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알고리즘 때문이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객실을 더 많이 노출시켜 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플랫폼을 너무 다양하게 써서 에어비앤비에서 얻는 이득이 적어진다면, 여기서 원래는 100%를 에어비앤비에서 받다가 한 50%, 30%, 20% 이렇게 받게 된다면 에어비앤비는 노출을 좀 적게 시켜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돈 되는 숙소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그러니까 이 숙소보다 다른 숙소가 더 돈이 되네. 그러면은 얘를 더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네. 라는 알고리즘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1위가 에어비앤비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둬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할 때, 그때도 매물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며칠을 돌아다녀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저는 직거래로 집주인을 설득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내용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꼭 내가 하려고 하면 일어나?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저도 경매나 스마트 스토어 할 때나 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근데 내가 그 시장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에어비앤비에 관심을 가지니까, 경매에 관심을 가지니까, 쿠팡에 관심을 가지니까 알고리즘이 거기에 도배돼서 내가 그 환경 안에 들어가다 보니 너무 치열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기는 없다. 내가 알게 되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움직여보세요. 임장 다녀보고 계획 세워보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야 아이디어도 붙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다들 시작은 똑같이 미미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도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